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 박수진은 상주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죠. 남편 민우는 외동아들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아, 좀 쉬었다 와. 내가 여기 있을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있었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차림 좀 봐.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었고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했고 표정도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생아, 동생아.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민우야, 민우 동생. 남자가 남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형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한테 형이 있다고? 민우 동생, 엄마가. 그 남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요.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한테 형이 있었다고? 그것도 장애가 있는 형이?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시어머니도 남편도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죠.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요? 지금 당장 말씀해 주세요. 저분이 누구냐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친형입니다.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친형이라고요? 당신 외동아들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말 못했어요. 20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때 남편의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누구야? 민우 동생 친구.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았죠. 저는 민우 아내예요. 아내? 결혼했어? 민우 동생 결혼했어? 형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좋겠다.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동생이 결혼했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민우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수진아, 일단 여기선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저 지금 너무 황당해서 미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여성은 남편의 형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여기 있었구나. 아줌마 찾았잖아요. 보호사님. 남편이 그 여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양지마을 그룹홈에서 민석 씨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선영입니다. 그룹홈, 사회복지사. 형님은 지금 어디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양지마을 장애인 그룹홈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게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20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시설로 보냈던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형 때문에 짐이 될까봐. 짐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 동안 큰아들을 숨기신 겁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민우 동생,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보고 싶어? 형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형님,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 죽었다고? 형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죠. 조문객들은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큰아들이었어? 처음 보는데?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장애가 있나 봐.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형을 일으키려 했지만 형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님 빈소가 어디예요? 복지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쪽입니다. 우리는 형을 부축해서 빈소로 모셨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선 형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석이 왔어. 형은 영정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나는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아들을 숨기신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빈소를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20년 동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걸 숨겼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일단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20년이나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복지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 씨에 관한 일인데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룹홈에 연락을 주셨어요. 네, 민석 씨를 부탁한다고.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으니 민석이를 아들에게 맡겨야겠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룹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보호자셨는데 이제는 말을 잇지 못하는 선생님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형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보호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월 1회 정도 면회를 오셔야 하고 필요한 결정사항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룹홈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월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요? 네. 나머지는 국가 지원이 나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죠. 대학생인 큰딸과 고등학생인 작은아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매달 빠듯했습니다.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달 안에는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이 빈소에서 나왔습니다. 민우 동생,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친척들은 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쉬쉬하며 말을 아꼈죠.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작은 시어머니가 몰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네, 고모님. 형님이 민석이를 내 남편한테 떠넘긴 거 알아? 네. 내가 말렸어. 며느리한테 말이라도 하라고. 근데 형님이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지. 왜? 그러신 걸까요? 작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평생 그 아이 때문에 고생했거든. 남편은 일찍 죽고 큰아들은 장애에 작은 아들은 키워야 하고 민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님이 결심한 거야. 민석이를 시설로 보내기로. 시아버님은 형님 장애를 아셨나요? 알았지. 근데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 민석이가 5살 때까지는 그냥 말이 늦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작은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특히 민석이를 시설로 보내던 날. 형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울기만 했어.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나도 알아. 근데 형님 입장도 이해가 가. 민우가 겨우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시작부터 장애인 시형제 부담을 안는다면 그럼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선택할 권리라도 주셨어야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일이 터진 거니까 잘 생각해봐. 민석이도 불쌍하지만 너희 가정도 중요하니까. 작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례식장에 온 그 아저씨 누구예요? 큰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친형이야. 네, 친형이요? 할머니가 아들이 둘이었어요? 작은 아들 지훈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왜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건 할머니랑 아빠가 말 안 하셔서. 그럼 우리한테 큰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와, 완전 드라마 같은데?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니 말씀만 들을 거면 결혼은 왜 했어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봐요.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이 시설로 간 건 내가 26살 때였어. 당신 만나기 1년 전이었지. 남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장가를 가려면 형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나도 반대했어. 형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돌보겠다고.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 왜요? 며느리가 감당 못할 거라고. 그리고 형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시설로 가는 날, 나한테 물어봤어. 민우야, 나 언제 다시 집에 와? 나 여기 싫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했어. 그냥 형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형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 볼 면목이 없어서. 어머니만 가끔 혼자 다녀오셨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쳤고 나중에는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힘들어졌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남편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형님은요? 보호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매달 30만 원도 내야 하고. 그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요. 대출금에 애들 교육비에. 알아. 그럼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님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혈육인데. 하지만 우리 가정도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저 김선영 복지사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민석 씨가 어제부터 밥을 안 먹어요. 네. 엄마 생각에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요? 네. 가족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밥을 안 드신대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형이 있는 그룹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양지마을 그룹홈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김선영 복지사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민석 씨는 2층 방에 계세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형은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동생분이 오셨어요. 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 동생. 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님, 밥 좀 드셔야죠. 남편이 다가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 안 고파. 엄마 보고 싶어.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엄마가 왜 안 와? 엄마한테 전화해줘. 형님,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싫어. 엄마 안 죽었어. 엄마 살아있어. 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 씨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따랐어요. 복지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매달 한 번씩은 꼭 오셨거든요. 민석 씨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오셨죠. 민석 씨는 어머님 오시는 날만 기다렸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매일 하루씩 지워가면서 복지사님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못난 동생이에요. 형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동생분을 원망하진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죠. 우리 동생 대학 나왔어. 회사 다녀. 결혼했어. 맨날 그러세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가 김치찌개 끓여올게요.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저를 봤습니다. 넌 민우 동생 아내지? 네,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 예쁘다. 형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안 된대. 형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언제 제일 배고파세요? 점심? 저녁? 저녁? 저녁에 배고파. 그럼 내일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서 올게요. 진짜? 수진이가 해줘? 네, 꼭 올게요. 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우 동생, 좋겠다. 착한 아내 만났네. 남편이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약속할게요. 진짜?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형한테 잘해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보호자 할게. 매달 30만 원도 내고 자주 찾아갈게.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복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룹홈이 내년에 폐쇄될 수도 있대. 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운영이 안 된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형님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한다는데. 근데 요즘 시설들도 다 대기가 길다고. 최악의 경우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큰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놀러 가볼까요?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착한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근데 엄마,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왜?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뭐라고? 지훈이네 할머니 아들이 둘이었대. 한 명은 장애인이래. 그래서 숨겼대.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다들 그러던데요. SNS에도 올라왔다던데. SNS에?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20년간 숨겨온 장애인 아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며느리는 몰랐다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도 숨겼다고? 너무하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숨겨? 며느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다. 이제 며느리가 떠맡아야 하는 거 아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피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힘들겠어요. 이제 어쩌려고. 시어머니가 너무하시네. 동정 어린 시선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여 그룹홈에 갔습니다. 수진이 왔어. 형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네, 형님.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와, 진짜 해왔어? 형은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 엄마 김치찌개 같아.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형을 보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수진아. 복지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복지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룹홈이 확정적으로 내년 3월에 폐쇄됩니다. 민석 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다른 시설은 없나요? 알아봤는데 대기자가 50명이 넘어요. 빨라도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임시 방편으로 가족이 모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 집으로요?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4개월밖에 안 남았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시설은 대기가 1년이래요. 그럼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우리 집이 30평인데 방이 2개밖에 없잖아. 지은이랑 지훈이 방 하나 쓰게 하고 형님이 한 방 쓰시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물어봐야죠 뭐. 다음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큰아버지가 내년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여기요? 지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큰아버지가 계시던 시설이 문을 닫는데. 그래서, 근데 아빠 방은 어떡해요? 저랑 지훈이 같이 써야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에이, 싫은데. 저 이제 대학생인데 동생이랑 방을 쓰라고요? 지은이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도 싫어. 나도 내 방 있어야 하는데.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애들아, 이해해줘. 큰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남편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가족이긴 한데 저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학교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큰아버지 일로. 창피해 죽겠어요. SNS에도 다 퍼져 있고
지은아, 제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빠도 모르셨잖아요. 할머니가 숨기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는 찬성하세요? 큰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지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 입에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 좀 해보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지훈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도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가 줄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친척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민석이 일 들었어. 네. 형님 유언이 있었대? 유언이요? 응.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이 나왔다는데. 민석이 관련해서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봐.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래.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큰아들 민석이를 작은아들 민우에게 부탁합니다. 민석이를 끝까지 돌봐주길.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민석이를 위해 사용해 주길. 5천만 원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비밀 계좌에 모아두셨답니다. 민석 씨를 위한 돈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석 씨를 시설이 아닌 가족 곁에서 돌봐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5천만 원을 모아두셨습니다. 형을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형을 떠맡기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셨나 봐. 5천만 원이면 당분간은 형님 돌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 근데요? 어머니 뜻대로 형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할까? 남편이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힘들다며? 엄마가 어떻게? 동네에서 다 소문났더라. 시어머니가 장애인 아들 숨겼다고. 얘야, 엄마 말 잘 들어. 그거 떠맡으면 안 돼. 엄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너도 일해야 하고, 장애인 한 명 더 돌보면 너 죽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너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 남편도 20년 동안 숨겼잖아.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편할 때는 숨기고, 죽을 때 되니까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수진아, 너 생각 똑바로 해. 지금 결정 잘못하면 평생 후회해.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제 가정, 제 아이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래. 형님 일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형님을 모시고 사는 것,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수진아, 우리 형편도 빠듯하잖아요. 애들 교육비, 대출금, 거기다 형님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형님을 잘 몰라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분을 갑자기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자신이 없어. 그럼. 근데 수진아, 형은 내 친형이야. 혈육이야. 알아요. 어머니 유언도 있고 5천만 원도 남기셨고 그 돈으로는 몇 년 못 가요.
그 다음엔요? 제가 따졌습니다. 평생을 형님 돌보며 살아야 해요? 우리 노후는요? 애들 결혼 자금은요? 그건 저도 형님이 불쌍해요. 근데 우리 가족도 소중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줘.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형이 있는 그룹홈에서 긴급 연락이 온 겁니다. 민석 씨가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보이질 않아서 전화를 받은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이 사라졌다고. 과연 형님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형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없어졌다고? 네, 오늘 아침 식사 시간에 안 나오셔서 방을 확인했는데 이미 나가신 뒤였어요. 복지사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는 확인했어요? 네, 새벽 5시쯤 정문으로 나가시는 게 찍혔어요. 5시요? 지금 11시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까지는 산책 나가신 줄 알았어요. 민석 씨가 가끔 아침 산책을 하시거든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방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수색 중인데 지금 바로 갈게요. 남편이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나도 갈게요. 저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룹홈에 도착하니 경찰과 복지사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동생입니다. 실종자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까? 그게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형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남편은 몰랐습니다. 복지사님, 민석 씨가 평소에 어디 가는 걸 좋아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어디 가신 적은 없는데. 아, 잠깐만요. 복지사님이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 씨가 가끔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아 계시곤 했어요. 버스 정류장이요? 네, 어머님이 오시는 버스를 기다린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류장이 어디예요? 그룹홈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안내할게요. 우리는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형은 없었습니다. 민석 씨, 민석 씨. 우리는 주변을 돌며 형을 찾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갔지만 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추운데 형님이 얼마나 떨고 계실까?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12월의 날씨는 영하였고 형은 얇은 옷만 입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형이 어디로 갔을까? 남편이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요? 남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래요? 우리 집이래. 형이 우리 집 앞에 있대. 네.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죠. 형님,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민우 동생. 형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네. 꿈에서 엄마가 말했어. 민우 동생네 집으로 오라고.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버스 타고, 택시도 타고, 돈은 어디서? 엄마가 준 돈. 비상금. 형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가요. 추워 죽겠어요. 저는 형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앉은 형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형이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형님, 그룹홈에서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연락 드려야 해요. 싫어.
나 그곳 안 갈래.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거기엔 엄마 없어. 엄마 보고 싶어.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민우 동생이랑 같이 살면 안 돼? 형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이제 민우 동생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형님, 나 착하게 있을게. 말 잘 들을게. 밥도 많이 안 먹을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형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밖에서 무슨 소리가? 지은이가 형을 보고 멈췄습니다. 큰아버지, 넌 민우 동생 딸? 형이 지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에요. 와, 예쁘다. 민우 동생 닮았네. 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은아, 큰아버지가 잠시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네, 여기요? 응, 그룹홈에서 나오셔서. 얼마나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대답을 못하는 사이 형이 말했습니다. 나 착하게 있을게. 방해 안 할게. 지은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애들아, 큰아버지가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그럼 큰아버지 방은 어떻게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거실에서 지내시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거실에서요? 그럼 우리는 거실도 못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이해해줘. 아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은이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버지는 20년 동안 우리 모르게 계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살라고 하면 저희는 어떡해요? 지은아, 학교에서 애들이 계속 놀려요. 지은이네 큰아버지 장애인이래. 그래서 숨겼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큰아버지까지 여기 계시면.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큰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가족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지은이도 맞섰습니다. 할머니가 숨기셨잖아요. 아빠도 숨기셨잖아요.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지은아, 제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찬성하세요? 지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엄마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큰아버지가 여기 계셔야 해요? 지은아, 일단 진정하고. 바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형이 거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싸우네. 미안해. 형은 머리를 감싸쥐고 흔들었습니다. 나 나쁜 사람이야. 나 없어져야 해. 형님.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 잘못 아니에요. 미안해. 민우 동생. 내가 짐이지? 나 때문에 힘들지? 형의 말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제 소중한 가족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예요. 남편이 형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도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형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남편과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형은 내 친형이야. 혈육이야. 근데요? 우리 가족도 소중해. 애들도 힘들어하고 당신도 힘들 거고. 나 혼자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시어머니도 힘드셨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장애인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20년 동안 숨기고 죽을 때 돼서 떠넘기고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뭐 하세요? 청소하고 있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 형은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룹홈에서 배웠어. 형은 서툴지만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큰아버지 불쌍하다. 나도 처음엔 싫었는데 어제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 지훈이의 말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많이 컸네. 엄마, 큰아버지 여기 계셔도 돼. 나 누나랑 방 같이 써도 괜찮아. 지훈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 응? 큰아버지 돌보는 거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15살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왜?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불쌍하신 건 맞는데 제가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래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게 가족이라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큰아버지랑 같이 살아볼게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지은아, 대신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면 말해요. 우리 같이 의논해요. 남편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그렇게 우리는 형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형과 함께 사는 첫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은 밤낮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낮에 잤죠. 형님, 밤에는 주무셔야죠. 제가 말했지만 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 안 졸린데? 다른 사람들이 자야 하잖아요. 그럼 나도 자면 돼? 형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형은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오후 3시에도 형님, 밥은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해요. 왜? 배고픈데. 그게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 뭐야? 형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쳐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 미안해. 내가 형 일을 더 챙겨야 하는데 회사 일이. 괜찮아요. 당신도 힘든 거 알아요. 그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내 과자 먹었어? 지훈이의 소리였습니다. 나 배고팠어. 미안.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남의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 나 몰랐어. 우리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아버지가 제 과자를 먹었어요. 제가 아껴두었던 건데. 지훈이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큰아버지가 잘못했어.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지훈아, 큰아버지가 몰라서 그런 거야. 제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제 건 만지지 마세요.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나 나쁜 사람이야.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형님, 아니에요. 제가 다가가 형을 달랬습니다. 지훈이도 금방 풀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형님 집이에요. 진짜? 나 쫓아내지 않을 거지?
절대 안 그래요. 형을 달래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형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챕터 4 위기 숨겨진 병. 으악!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서둘러 뛰어나갔습니다. 형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119, 빨리. 남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쓰러졌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형의 몸은 계속 떨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동생입니다. 환자분이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간질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약을 드셨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약이요? 무슨 약인데요? 간질 억제제요. 환자분 증상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간질이 있으셨을 텐데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형한테 간질이 있었다고? 잠시만요. 제가 그룹홈에 연락해 볼게요. 남편이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복지사님? 형이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데 약을 드셨나요? 전화 너머로 복지사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간질이요? 저희는 몰랐는데. 모르셨다고요? 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약도 따로 챙기신 적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형이 간질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위험합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형은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신 걸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형한테 간질이 있다는 걸 숨기셨나 봐. 왜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더 숨기고 싶으셨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적장애도 모자라 간질까지 있으면 누가 받아줄까 봐.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형이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대. 안 그러면 언제든 발작이 올 수 있다고. 그리고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당신은 회사 가야 하고 나도 일해야 하는데.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요양보호사요? 응, 낮에 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돈이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3일 입원에 300만 원. 이게 다예요? 네, 검사비랑 치료비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매달 간질 약값이 2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5천만 원.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형이 퇴원하던 날 남편이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형님, 집에 가요. 응. 고마워, 민우 동생. 형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을 거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약을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알았어. 나 착하게 약 먹을게. 형은 순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형은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언제요? 아까가 언제인데요? 모르겠어. 실제로 먹지 않았을 때도 먹었다고 했고,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는 약통에 요일과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맞춰서 제가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회사에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제가 집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올 수 있으면. 글쎄요. 그럼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건데. 네. 그럼 급여도 줄어도 괜찮아요. 과장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형을 돌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일 그만뒀다고?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 약 챙기고 돌보려면. 그래도 우리 형편이. 알아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급여가 사라지면서 집안 형편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지은이 대학 등록금이 다가오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등록금. 응,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언제까지예요? 이번 주까지 내야 하는데.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저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많아서 더 빌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에서 좀 빌려올까? 수진아, 달리 방법이 없잖아.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내 형 때문이야. 내가 못난 동생이라서. 그런 말하지 마요. 결국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또 돈 문제야? 응. 지은이 등록금이. 수진아, 내가 뭐라고 했어? 장애인 떠맡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봐,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겠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너 정말 고집세다. 그 사람 친형이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엄마, 제발 도와줘. 긴 침묵 끝에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엔 못 도와줘.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고 머리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4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증과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형을 맡기고 제가 다시 일을 하면 그렇게 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네, 확인해 봤는데 민석 씨 이름으로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병원 진단서 받고 서류 준비하고 심사 받고 빨라도 3개월은 걸릴 거예요. 3개월.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라는 말인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대요. 뭐? 그럼 어머니가 아마 등록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등록하면 장애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기록되니까. 그게 싫으셨나 봐.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형을 숨기고 싶으셨나 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숨기고 또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며칠 뒤 형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잠깐 마트에 간 사이 형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형님, 형님, 동네를 헤매며 형을 찾았습니다. 30분 뒤 형을 찾았을 때 형은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어요. 수진이, 나 배고팠어. 돈은요? 계산은요? 주인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분이 그냥 먹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괜찮아요. 그냥 드시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돈을 내고 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형님,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미안해. 나 배고팠어. 배고프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 나 때문에 힘들지?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수진이 요즘 안 웃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형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형님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예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한계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시설이든 뭐든. 시설은 대기가 길어.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애들도 힘들어하고, 나도 지쳤고, 당신도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형님은 소중해요. 근데 우리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럼 결정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바로 그때 거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제발. 형이 문틈으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나 알아. 내가 짐이라는 거. 내가 없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나 나쁜 사람이야. 엄마도 나 버렸잖아. 이제 민우 동생도 나 싫어하는 거지? 형은 눈물을 흘리며 구석으로 가서 웅크렸습니다. 나 없어질게. 나 집 나갈게.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형을 붙잡았습니다. 형님은 제 가족이에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힘든데. 저희가 방법을 찾을게요.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 전화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였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민석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형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 사무실로 방문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상으로는 곤란하고요. 민석 씨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권리? 무슨 권리?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석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두 분의 아버님 되시는 김태수 씨 아시죠? 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 맞습니다.
1995년에 돌아가셨죠. 그게 무슨 상관이? 김태수 씨께서 생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토지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경기도 포천에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왜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을까? 어머님께서 아마 몰랐을 겁니다. 김태수 씨께서 어머님 몰래 구입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땅이 최근 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15억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5억이요? 네, 정확히는 15억 3천만 원입니다.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가요? 김태수 씨의 상속인은 두 아들입니다. 김민석 씨와 김민우 씨. 그럼 반씩 나눠야 합니다. 민석 씨가 7억 6,500, 민우 씨가 7억 6,500.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억 6,500.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장애인이시라 법적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이요? 네, 법원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이 민석 씨의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석 씨에게 다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가족이요? 네, 이모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모요? 김태수 씨의 여동생 김태희 씨입니다. 민석 씨의 고모가 되시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시는 분입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민석 씨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민석 씨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 그리고 7억이 넘는 돈.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고모가 형님 돈을 노리는 거죠?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석 씨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증거요? 네,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병원 기록, 약 처방 기록 등등. 알겠습니다. 우리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7억이에요. 7억. 나도 믿기지 않아. 이제 형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표는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좋은 일인데. 고모가 문제야. 그 사람 성격 내가 알아.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형님 돌보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야. 고모가 우리를 공격할 거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고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이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고모. 어머, 민석이 여기 있구나. 고모가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나 기억나? 고모야. 고모. 누구? 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많이 놀아줬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어머, 그래도 되겠니? 고모가 얼마나 너 아꼈는데. 고모의 말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연히 민석이 보러 왔지. 내 조카인데. 30년 만에요? 남편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아이고, 그게 내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하다, 민석아. 고모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고모가 잘해줄게. 고모네 집에 가서 살자. 싫어.
나 여기 좋아. 형이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서가 여기보다 고모네 집이 더 좋아. 방도 크고 밥도 맛있고. 싫어. 나 수진이랑 민우 동생이랑 같이 살 거야. 형이 제 뒤로 숨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고모가 저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민석이 재산 알지? 7억이 넘어. 그 돈 너희가 관리할 거야? 형님 돈은 형님을 위해 쓸 겁니다. 그래. 믿을 수 있을까?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너희 형편이 어떤지 내가 다 알아. 빚도 많고 애들 학비도 빠듯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민석이 돈 너희가 쓸 거 빤하잖아. 고모.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민석이를 제대로 돌본다는 걸. 지금까지 잘 돌봤어요. 제가 맞섰습니다. 밥 해주고,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우리가 다 했어요. 겨우 몇 달 돌봤다고 그게 뭐 대단해? 나는 평생 돌볼 수 있어.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보겠다고? 누가 믿어요? 고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법원에서 판단하게. 그러시죠. 근데 말이야. 고모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법원에 이런 얘기 해볼까 해. 너희가 민석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간질 발작으로 응급실 실려간 것, 혼자 집 나갔던 것, 약도 제대로 안 챙긴 것.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다 기록이 남아있어. 병원 기록, 경찰 기록. 법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서툴렀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봐. 민석이한테 뭐가 최선인지.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질까요?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님을 제대로 돌봤을까? 우리가 정말 형님을 위하는 걸까? 아니면 돈 때문에 형님을 놓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형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어제 그 아줌마 누구야? 고모예요, 형님. 고모. 나 고모네 집 가야 해? 아니에요. 형님은 여기 계시면 돼요. 진짜? 나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죠. 고마워. 나 여기 좋아. 수진이랑 민우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 형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그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응? 우리가 형님을 지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남편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말 형님 때문이에요? 수진아, 나도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형이 불쌍해서 돌보기로 했어. 근데 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헷갈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7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나쁜 사람이 된 걸까요?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만약 형님한테 돈이 하나도 없었다면 우리가 계속 형님을 돌봤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수진아, 우리 후견인 신청 포기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형님을 고모한테 보내는 거야. 하지만 고모가 나쁜 사람이긴 해.
근데 어쩌면 우리보다 형님을 더 잘 돌볼 수도 있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도 고모는 돈 때문에 형님을 데려가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돈 때문에 형님을 놓지 못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고모랑 다를 게 뭐야? 바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해? 형이 문 밖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형님, 나 짐이지?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아니에요, 형님. 거짓말. 다 들었어. 너희가 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고모네 갈게.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우 동생,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 인생이 망가지는 거 보기 싫어. 형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형님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돈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형님에게 최선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형이 고모네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형님이 없어요. 제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뭐,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쪽지만 남겨놓고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동생, 수진이 고마웠어. 나 고모네 갈게. 너희 힘들게 하기 싫어. 민석이가 당장 고모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고모, 혹시 형님 거기 계세요? 민석이? 왜? 형님이 집을 나갔어요. 어머,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오나 보네. 기다리고 있을게. 고모, 형님 찾는 거 도와주세요. 왜? 민석이가 스스로 선택한 건데. 나는 환영이야.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동네를 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슈퍼, 공원. 형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남편도 합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네, 했어요. CCTV는 확인했어? 아파트 CCTV에 새벽 6시에 나가는 게 찍혔대요.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형을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고모님,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여기 있어. 네, 거기요? 응, 형님 산소 앞에 와 있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는 서둘러 산소가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산소 앞에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민우 동생. 형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우리를 봤습니다. 엄마한테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형은 산소 앞에 놓인 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어디로 가야 해? 형님, 민우 동생이랑 수진이는 나 때문에 힘들어해. 고모는 무서워. 나 혼자 있고 싶어. 형은 엄마 산소에 머리를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데려가줘.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남편이 형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못난 동생이에요. 형님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민우 동생 잘못 없어. 있어요. 나는 형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형님 돈 때문에. 남편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형님을 진짜 사랑해서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에요. 민우 동생. 형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정말 나쁜 동생이에요. 형이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민우 동생. 나 이해해. 형님, 사람들은 다 그래.
나 때문에 힘들어해. 엄마도 그랬어. 형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 시설로 보낼 때 나한테 말했어. 형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용서해줘. 형님, 나 알아. 내가 짐이라는 거. 내가 있으면 다들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은 짐이 아니에요. 소중한 가족이에요. 수진이, 우리가 서툴렀어요. 우리가 형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못난 거예요. 우리가 형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제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짜? 네, 진짜예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돈은 다 고모한테 주고 우리끼리 살아요. 우리 셋이서. 민우 동생. 돈보다 형님이 더 소중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우 동생, 수진이. 너희가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 앞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변호사한테 전화할게. 무슨? 후견인 신청 포기한다고? 형님 재산 다 고모한테 넘긴다고? 정말 그래도 돼요? 응, 우리한테 형님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당신이 형님을 받아줘서.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큰아버지 찾았어요?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응, 찾았어.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지훈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아,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큰아버지 재산 포기하기로 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왜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큰아버지니까. 물론 앞으로도 힘들 거야. 돈도 빠듯하고 큰아버지 돌보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도울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큰아버지 돌보는 것도 도울게요. 나도요.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큰아버지 좋아해요. 처음엔 싫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니.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포기하신다고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형님 재산은 고모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7억이 넘는 돈인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형님만 있으면 돼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고모였습니다. 잠깐, 고모. 서명하지 마. 고모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네. 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진심을 봤어. 민석이 산소에서. 너희는 진짜 민석이를 위하는 거더라. 돈 때문이 아니라. 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민석이를 데려가려고 했어. 솔직히 그랬어. 고모. 근데 너희를 보니까 부끄러웠어. 나는 조카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고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너희가 민석이 후견인 해줘. 네. 내가 돈 대줄게. 민석이 돌보는데 필요한 거. 고모,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 고모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모아둔 돈이야. 2천만 원 있어. 민석이 위해 써줘. 고모. 그리고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 민석이 용돈으로. 고모,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고모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응,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형을 위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형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형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형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좋은 요양보호사를 구했고 형이 다닐 주간보호센터도 찾았습니다. 형의 방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실수를 했고 가끔 발작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1년 뒤, 형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형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 앞에 앉은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우 동생, 수진이, 지은이, 지훈이. 소원 빌어요, 큰아버지.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형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 빌었어요? 비밀. 근데 하나만 말해줄게. 뭔데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야. 형의 말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이미 행복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네, 큰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응, 행복해. 형 때문에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그게 뭐 어때? 우리 가족인데.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나도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실에서는 형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도 옆에 앉아서 함께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 걸까? 아니면 함께 산다고 가족인 걸까?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큰아들을 숨겼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작은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그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던 거라고. 비록 그 방법이 옳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나름대로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셨던 거라고.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형님을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왜요 형님? 고마워. 나한테 가족 만들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원래 가족이잖아요. 응,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형은 그렇게 말하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형님께 준 것보다 형님이 우리에게 준 게 더 많다는 것을. 형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체면보다 중요한 것, 편안함보다 가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큰아들이 장애인이래.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어. 돈은 많대. 재산이 수십억.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형은 지훈이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할 거야. 형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함께 살고. 힘든 거 알면서도요? 응, 그래도 후회 없어.
형님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형님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이 안 돼요. 수진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연을 날리며 웃고 있는 형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형제가 있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웃었습니다. 형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힘들지만 아름다운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형님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